네,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코로나 회복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김성림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회복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 부산의 전경입니다. 너무 좋죠. 네, 이게 석양의 증거가 있고요. 네, 코로나가 이제 슬슬 이제 정리되어져 가는 우리와 함께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석양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돌려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다음 주시면 코로나 시기 때 저희 되게 이제 그 정신의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통칭해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명칭했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블루가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키워드 한 두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좀 제안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제 우울 증상인데요. 우울 증상이 초기에 이제 되게 이제 들락날락 하다가 지금은 되게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코로나 블루의 우울증은 거의 발병 초창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회복이 됐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인데요. 불안은 아까 차트하고 많이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관되게 쭉 감소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것이 되게 공포심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냐면 유럽이랑 미국에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매장하지 못해가지고 시신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뭐 이런 아주 정말 공포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이 되게 증가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 2년 반 동안 이제 겪어보니까 좀 많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는 되게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시대 때 그 사회적 거리두면서 보통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유행했던 게 그거잖아요.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고 이게 코로나 시대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유행처럼 보는 거여가지고요. 음주는 되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치료받을 정도의 그런 중독 수준의 문제 음주는 사실 더 증가하진 않았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신과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이제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생각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는데 자살은 초창기에 비해서 계속해서 항상 증가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2021년 3월 그때가 이제 피크를 치고 있고 특히 남자에서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때가 이제 그 코인과 주식이 가장 최고를 치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절망감에 빠지고 이랬던 시기였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가장 많이 자살 생각들이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살 생각은 계속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살은 어떻게 되냐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오히려 자살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요. 지금 통계청에서 아직 발표는 아직 안 하는데 이제 잠정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2020년에 비해서 한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자살 생각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자살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살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고령층에서 자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이제 고령층의 자살이 감소하고 오히려 10대, 20대, 30대 청장년층에서 자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20, 30대가 아마 경제적 타격이 가장 컸던 집단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의 자살 동기를 파악했을 때 청년층 세대에서 경제적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이 많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청년층에서도 그런 문제로 많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층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동시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물론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 어떻게 변화해 왔냐면 초기에 있었던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무기력이라든지 짜증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해보면요. 우울 증상은 코로나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불안, 두려움을 확실히 감소하고 음주는 늘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음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정신의학적 문제들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진료실에서요. 코로나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죠? 저 아직 안 걸렸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전혀 없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들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물가 올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이 직장이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공포나 이제 우울에서 점차 짜증, 분노 등으로 울분 증상으로 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살 생각은 늘었지만 실제 자살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자살한 청년 세대에서 많이 들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블루를 마지막 정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면 되고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인터넷 활용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TV 홈쇼핑 늘어났고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SNS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SNS를 갑자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에 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의 경험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점점점 특히 2022년 6월 그러니까 최근으로 가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SNS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양극화였죠. 양극화. 이제 아까도 보다시피 2021년 3월 비트코인 최고 정점에 이르렀고요. 주식도 최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다가 안 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은 한계 도달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를 일자리를 다 포기하고 배달과 택배로 많이 몰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갈등이 되게 심해졌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들은 원래겠지만 SNS 사용하면서 점점 더 양극화가 더 심해 정치에 대한 갈등도 심해졌고 성별 아시죠? 뭐 한남, 페미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성별 갈등이 심해졌고 세대별로도 어르신들 이제 한 번씩 폭증할 때마다 젊은 놈들이 맨날 놀러 다닌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이렇게 양극화 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신과이기 때문에 정신의학적 면에서 더 중요한 양극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이 관계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제일 사실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남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로 많이 옮겨가게 되는데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만나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꾸밀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사이버 세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편집이 가능해요. 좋은 것만 좋은 시기만 딱 잘라서 좋은 모습만 딱 잘라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에 만나면 판타지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판타지가 현실감은 떨어지고 판타지는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SNS 쓸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서로 연락하기로 했었지만 지금은 잘 아시지만 알고리즘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내가 봤던 부분만 계속해서 저한테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강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계속해서 양극화되어지고 그래서 편향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편향보다는 주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올리는 모습들이 아시다시피 좀 플렉스하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인스타
인스타 하면 제가 이제 좋은 맛집 간 거, 그리고 정말 예쁜 광경, 예쁜 풍경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럴 때 올리지, 제가 집에서 꼬질꼬질하게 설거지하는 모습 안 올리거든요. 젊은이들은 그런 플렉스들, 좋은 거 샀다, 뭐 이런 거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사이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멋지고 화려하고, 실제로 나는 점점점 외롭고 외톨이고 쪼그라들고, 이런 양극과 그 갈등에서 되게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관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좀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 두 가지 드릴 텐데요. 먼저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인 정신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살 생각은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자살한 것은 오히려 줄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정신과 진료가 굉장히 늘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정신과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건 이제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 친구들은 정신과 방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요즘 방문을 많이 했고, 그것이 아마도 자살 생각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특히 교회에는 정신과 가는 거 되게 많이 거부적이시잖아요. 저와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자주 연락이 와요. 친구 목사님들 진료 부탁을 하려고요. 제가 굉장히 부산에서 근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모르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신과 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책 낸 거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리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그 CGN TV에서 저희가 그 책 소개하는 유튜브 찍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가시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 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독거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독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1인 세대도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최근에 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나가면 데이트비 많아지고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고립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걸 위해서 물리적인 만남을 계속 시도해야 돼요. 물리적인 만남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현실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직접 만나서, 사실 저도요, 제가 원래 굉장히 회식 좋아하거든요.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회식하자고 그러면 물론 하자는 얘기도 잘 안 해요. 언제 회식하지? 그러면 해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귀찮아. 이렇게 저마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 만남이 적어지는 게 적응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격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자, 모이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나치는 온라인 집착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물리적인 만남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은 우리 뇌의 구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편집이 가능하고, 이거 우리 뇌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옆에서 기침 한 번 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연결되고 결국 죽는 걸로 연결되고, 나는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 안 보고 좀 이런 사고까지 가는 거죠. 이게 파국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우리 뇌는 그렇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사고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이 불안 노트, 불안 일기 쓰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건 속도가 느리잖아요. 쓰면 굉장히 시간과 공간이 현실로 돌아와요. 천천히 쓰면서 자기가 빨리 쓰려고 해봤자 자기 생각 다 못 쓰거든요. 엄청 늦어지거든요. 그럼 현실적인 생각과 시간과 현실적인 속도, 현실 공간으로 다시 저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는 온라인에 비척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써보자. 네가 알고 싶은 것이 뭔지, 뭐가 궁금한지 좀 써보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사용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너가 지금 SNS 쓰고 있는데 그게 맞아서 계속 너한테 추천되는 게 아니야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알고리즘이 그냥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봐, 내 생각이 맞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한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네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주는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자산시장이 급락했잖아요.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자산 비트코인 팍 떨어지고 아파트 지금 그렇다 그러고요. 경제적인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영끌했던 청년들이 지금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자살자가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냐? 희망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주가 떨어졌잖아. 근데 이 10년 같이 다 보면 그게 원래 회복이 된대.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좀만 기다려보면 돼. 그것도 보자. 이렇게 하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언제 되겠지. 이런 희망을 좀 줬을 것 같아요. 거짓말인가요? 원금 회복 못하나? 그렇지만 좀 그런 회복 희망적인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개인적인 제안인데 이거 지금 우리 모두가 되게 화난 상태예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떠밀려서 모든 걸 했어요. 방역도 떠밀려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했고요. 투자도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너 안 하면 안 돼. 그때 유명했던 말 있잖아요. 포모, 벼락거지 이래가지고 네 벼락거지야 임마. 깨? 조금 깨? 되게 떠밀려서 지금까지 방역도 하고 투자도 하고 통제 당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긴 했는데 내가 원해서 했다, 내가 결정해서 했다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마음은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잃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게 맞게 결정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서로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도요. 나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놈 말 듣고 내가 성성전에 안 샀어. 진짜. 그놈의 살아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도 마찬가지. 야, 그때 네가 살아가고 비트코인 샀잖아. 지금 봐라 이게 되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이게 작은 자극들이 지금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화나지 않게 조심하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의 두 영역은 자기 가치감과 효능감으로 이루어져요. 가치감이라는 것은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드러내는 거고 효능감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울분, 화가에 대한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죄나 회개에 대한 얘기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고 또 위로를 많이 해주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힘든 시기 잘 견뎌왔다. 딴 생각 안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우리 안아주기 하는 거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거든요. 이건 나비포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되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라고.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끼지 마시고. 효능감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결정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달성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목표 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른 사람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의미 있는 것은 감사하기. 감사하기는 잘 아시겠지만 긍정심리학에서 이미 연구가 거의 끝났죠. 그래서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 그리고 대인관계에 호전이 되고 그것도 통해서 사고 유연성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 감사하면 또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설교들 많이 해주시면 성도들에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